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이 오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됩니다. 네, 관련 내용 박상규 정책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지 하루 만에 또 이렇게 기일이 정해진 건데 지금 뭐 속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속도전은 군대에서 쓰는 말이고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 관행보다 훨씬 빠르다. 시간을 재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25분 주문을 낭독한 게 5월 1일 오후 2시 반입니다. 네. 3시 반이죠, 참. 그로부터 27시간 만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넘기고 서류를 그다음에 재판부가 배당되고 그다음에 첫 기일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에게 바로 직접 전달하라는 관할 주소지 법원에게 이 직접 소환장을 전달하는 이런 것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게 불과 27시간 만이다. 그러니까 잠자고 식사하고 1시간 빼면 만 하루도 안 걸려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이례적으로 좀 속도감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서울고법 형사 7부로 이제 배당이 됐어요. 예. 지난번에 완전 무죄를 줬던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이번에 이제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취지를 그대로 그 절차에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도를 감안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후보에게 송환장이 직접 갈 거예요. 직접 주라고 이제 보낸 거니까 뭐 폐문 부재, 주소 불명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환장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해서 15일 오후 2시에 한다는데 이거 대선 운동하겠다고 하면서 아마 두 번 다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에 안 나오면 한 번 더 잡습니다. 그래서 또 안 나오면 더 안 불러요. 이제 이재명 후보 없이 그냥 재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뭐 재판이 좀 길게 가다? 그렇지도 않아요. 첫 변론 기일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전합이 10대 2로 이걸 사실상 유죄 확정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서울고법 형사 7부의 3명의 재판부가 할 일은 양형을 정하는 거예요. 몇 년을 줄 거냐, 몇 년은 아니고 벌금을 얼마로 할 거냐, 징역형을 줄 거냐. 자, 이런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 뭐 결론을 좀 빨리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6월 3일 대선 전에 충분히 양형 결정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좀 기일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도 굉장히 빨리 진행된 거예요. 5월 1일 날 기일이 결정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라고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전에 어쨌든 이 고법에서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속도전으로 그야말로 속도전으로 하고 있어요. 빨리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2심에서 이제 어떤 양형이 결정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100만 원 이하가 결정되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는 얘기를 해요. 워낙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되겠죠. 재상고를 하지 않겠어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면 그 시간은 이제 대선 전 일인 6월 3일 이전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으로의 이 혼란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고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 또는 뭐 그 이상의 형이 나온다는 말이죠. 1심에서 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는 제가 봐도 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와도.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입법을 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과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느냐 여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전부 이제 법률적인 문제들이에요. 헌법재판소까지 같이 이제 결부되는 문제들이라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누가 당선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도 지금 오늘 이제 최종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그렇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아무튼간에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5월 1일 날 있고 난 다음에 적어도 법률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이거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의 그 이제 입법 관련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됐을 때 여러 가지 뭐 재판이 진행되느냐 여부 이런 거와 관련한 이제 입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과연 민심에 되게 네. 중도층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함께 짚어주신 네. 거라서 네.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네. 또 차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것인가 이 부분은 두 분께 답변을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모이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군데로 이례적으로 서울고법 형사 7부의 이재권 부장판사 재판장입니다. 이분이 두 군데로 송달 소환장을 보냈어요. 한 네. 곳은 서울 남부지법, 한 곳은 인천지법 행정관에게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는 주소지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관할, 인천지법 잘 아시는 대로 계양을 지역구 사무실까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드리면 꼼짝 말아요. 그러니까 안 받을 길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2심 재판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 처음에는 주소 불명.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주소를 모르는 그런 정치권 인사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소가 불분명하다 해서 돌아왔고 또 보냈더니 집안에 사람이 없고 문이 잠겨 있다. 피해문 부재. 참 어려운 말들 우리 국민들 많이 배웠어요 그때. 그랬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거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군데에 보낸 거예요. 직접 전달하라는 그런 당부까지 적혀 있는 내용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았다고 해야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고 이건 다른 재판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양형을 결정하고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절차상 재상고할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뭐 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그건 한참 뒤의 얘기인데 이제 다 할 조치를 다 해볼 거라는 얘기예요.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서울고법의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해서 그것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민주당은요 그게 확정되면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는 일종의 재앙적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나 이건 맞고 봐야 된다는 그 절박감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당연히 이제 5월 초부터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각 지역구 다니고 있잖아요. 예. 5월 11일이면 이제 후보 등록 마감하고 본격적인 대선 운동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15일 재판으로부터 나흘 전이잖아요. 당연히 대선 운동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번 다 안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 첫 번째 안 나오면 한 번 더 기다려서 잡아주고 그래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안 나오셔도 돼요. 저희끼리 재판할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이게 마땅히 피할 도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 전합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10대 2로 받았고 다시 파기환송심이 열려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향후 5년간 모든 선거에 나갈 수가 없고 정치적인 사형 선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서울 고법에서 그럼 유권자들이 저분은 확실하게 선거법 위반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 두 번째예요. 이게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면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일국의 대통령으로 나서시겠다는 분의 그런 혐의가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그것이 최종 확정까지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상고가 있고 예. 재상고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권한쟁의 심판으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고 이게 침대 축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다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만약에 대선일 전에 파기환송심의 확정 형량이 나오면 저는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다시 출석 관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평론가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정황상 출석을 피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맥락으로 들렸는데요. 어떤 의견 보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출석을 지금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였거든요. 그럼 뭐가 과연- 중요할까요? 과연 이제 네. 그 선거일 전까지 고법 판결이 나올 거냐. 근데 지금 이제 서두르는 여러 가지 속도를 빨리 하는 걸로 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양론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추가 이제 그 증인 신문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파기환송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에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이제 그 형량은 뭐 이제 다르죠. 형량에 대한 기본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형량은 전적으로 결국은 어쨌든 고등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봐야지 않은 것이고, 그래도 대체적인 이제 여러 전망들은, 법률가들의 전망은 100만 원 이하가 나오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 많이 합니다. 전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두 번 소환장을 안 받으면 출석이 걸석 재판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대선 전에 이제 그 2심은 아니죠. 이제 다시 원심에 돌아와서 그 판단을 내려질 것 같아요. 내려지는데 아무튼 이게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과도하게 사법부를 비판하는, 지금 좀 그러고 격앙돼 있죠. 뭐 이틀도 아직 안 됐으니까 사법 구태타다, 그리고 대선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그런 뭐 비판 나올 법도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대법원이 왜 이렇게 서두르나라는 그런 비판도 가능해요. 그것도 양론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국민의힘의 반응, 또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제 경선 구도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무튼간에 이재명 후보의 이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실상이나 수식어 단서가 붙었던 거였잖아요. 예. 사실상이라는 게 이제 그냥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된 이런 상황이면 분명히 맞습니다. 단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반영이 돼 있는데 막상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를 수 있죠. 중도층 표심은. 근데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출석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보다는 그게 중요한 거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또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개헌을 완수하고 3년 뒤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요. 또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쪽방촌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보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됐던 행보라고 봐야 되고, 또 이제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광역시 5.18 묘역을 찾아갔죠. 예. 그랬는데 이분이 뭐 잘 알려진 대로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옛날 말로 국민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전주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손을 입에 모으고 한 100여 분이 광주 시민단체에서 아예 그 정문을 막아섰어요. 그래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는데 그 장면 나오지만 저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저도 고향이 호남입니다라고 했어요. 사실관계를 얘기한 거죠. 호소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막아서는 분들의 심정이나 이유는 좀 이해는 합니다만, 광주 5.18 묘역이 과연 특정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런 곳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그런 기념 이고 어떤 하나의 묘역의 그 신성함이 있는 곳인데 누구든지 와서 참배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유도 저걸 자꾸 정략적으로 보는데 국무총리 시절에도 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대선 후보로 나섰다고 저기를 막아선다? 그것도 100여 분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광주의 시민들은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굳이 묘역 참배를 못하고, 저건 이제 과거 모습이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게 여론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앞서 뭐 오세훈 시장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오늘은 또 정대철 헌정 회장, 고등학교, 대학교 뭐 과는 다르지만 5년 선배,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그 헌정 회장을 만나는 이유는 개헌 얘기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네. 이미 내용이 다 나왔지만 3년만 하겠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켜서 87 체제를 바꾸는데 자기의 소임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평가하실 것이고 그걸 평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은 무소속 후보고 5월 3일 오늘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나오면 그분과 과연 단일화가 될 것인지,
그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셈법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한참 후배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그 다음 단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5월 1일 그 전합의 그 대법원장 최종 선고가 나온 지 공교롭게도 1시간 만에 사퇴 의견을 밝힌 내용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가 있어요. 짜고 치는 무슨 화토판 얘기를 또 하는 분도 있고 한데 그냥 너무 그렇게 이걸 정치적으로만 몰고 가설 필요는 없다. 이게 대한민국에서는요. 후보가 되고 출마를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요건만 맞으면 그렇게 좀 보고 이거 갔으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뭐 빅텐트론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 어제 광주 5.18 묘지를 찾았다가 반대 이제 집회로 참배하지 못한 부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혹은 통합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외쳤거든요.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 익히 봐왔던 장면이기 때문에 또 호남의 그 광주 묘역, 5.18 민주화운동 묘역에 갈 때 어쨌든 부정 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이런 상황에서 예상됐던 바예요. 그래서 뭐 과하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 익숙한 정치 문법들이고 문제는 그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개헌 말씀한 건 좀 좋다고 봅니다. 이 개헌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요. 이른바 지금 우리 박상현 평론가님 말씀처럼 1987 체제, 그 1987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1987 체제를 이제 종식시킬 때가 됐죠. 민주화 이후에 1987년도 12월에 13대 대선 이후에 쭉 우리의 민주화가 진행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년마다 그만 또박또박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게 민주화입니다. 그게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예요. 그 이전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갑자기 헌정이 중단되고 임기도 2년 있고서 잘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 민주가 진행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했어요. 지금 당장 윤 전 대통령도 파면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87 체제 종식을 들고 나온 전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춰서 본인은 사직하겠다.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계엄과 탄핵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별로 안 보여요. 기자가 질문하니까 거기에 이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부끄럽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보다 적극적으로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그걸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2인자로서의 여러 가지 책임 이런 것도 미리 선제로 얘기했으면 물론 그런 거 느끼겠죠. 그걸 보다 좀 선제적으로 얘기하면서 적어도 내가 집권하면은 윤 정부 시즌 2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걸 더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지금 아무튼 4월 4일 날 윤 전 대통령 파면되고 난 다음에 한 얘기는 대선까지 국정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상하게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상황이. 그거야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뭐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대선 관리자가 이 선수를 뛰는 상황이라서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부정 여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만회하고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을 보여주려면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 어떤 나라를 이렇게 책임지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죠. 좀 그런 것들 더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친윤 세력과의 단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 이런 게 대단히 중도층에도 좀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너무 생략돼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께는 이제 앞서 한덕수 전 총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단일화라는 키워드를 언급을 네. 해주셨으니까 또 마침 오늘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하는 날이거든요. 물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 두 후보 중 어디에 좀 무게를 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뭐 무게를 실을 수 없는 혼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이름을 얘기한다고 그분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치열한 접전이다.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놀랍다는 얘기도 있고 당심에서 많은 현역 의원들이 모여 있는 김문수 후보의 당심에서의 강세 때문에 그쪽이 좀 더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우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맞서 있는데 결론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발표 몇 시간 전이고 여론조사도 다 끝났고 분석해서 대법원의 전합 선고도요 24일 날 결정이 나 있었어요.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것도 소수의 관계자들은 알고 있고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5대 5로 해두죠.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가나다로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상대행과의 단일화에 처음부터 후보로 나설 때부터 줄곧 그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막판에 와서 다소 결이 다른 얘기는 나왔어요. 그렇게 어렵게 후보가 됐는데 뭐 불쏘시개 역할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때 가봐야 안다는 식으로 또 얘기가 살짝 나왔지만 그것은 경선에서의 그 어떤 전략상으로 한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되면 한대행과의 단일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한동훈 후보는 이미 며칠 전에 패배주의란 말을 하면서 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가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냐. 특히 이재명 후보를 꺾을 사람은 한동훈 후보 자신뿐이다. 이런 강력한 자신감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그랬어요. 그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대행과도 단일화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의미야 뉘앙스는 내가 더 이게 앞선다는 의미를 계속 풍겨왔고, 또 단일화 협상도 당당하게 하겠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5월 7일까지 범보수 단일화가 돼야 예. 아시다시피 수많은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랩핑도 해야 되고 현수막, 사진 그런 대량 이런 무슨 일반 선거하고 달라요 이게. 그래서 11일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5월 7일을 그 마지노선 아닌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5월 3일이니까 한 나흘 남은 거예요. 과거에 2002년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때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너무 짧아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과연 그 안에 용광로 여기에 지금 참여할 사람들이 그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와 한대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도 있다. 예. 다만 한동훈 후보가 되면 단일화는 조금 난관이랄까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될지 이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예상할 게 너무 많았었는데 너무 많이 틀려 나와요 지금. 뭐 저도 사실 대법원 판결 선고 기각을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지난 일입니다만 저는 뭐 8대0 전원일치 윤 전 대통령 파면했는데 되게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상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따 그거는 몇 시간 하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씀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데 예. 뭐 틀려도 할 수 없죠. 50%의 추정이니까요. 확률인데 예.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대법원 판결이 그저께 났잖아요. 그게 전 한동훈 후보에게 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국민의힘이나 이 구여권은 이 선거가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탄핵 프레임이라는 게 이게 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물론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선거라고 하지만 대선이 뭐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니까. 그래서 패배주의 무력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이 경선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한덕수 대행을 자꾸 소환하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했던 게 이제 한동훈 후보였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는 아주 뭐 대단히 적극적이었고. 근데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어쨌든 간에 재점화가 됐어요. 제가 볼 때 크게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저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볼 만하다 한번. 그러니까 이제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선거는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제1야당으로서의 이른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정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서 저는 지금도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김문수 후보에 많이 쏠리고 했던 것도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도 보세요. 한덕수 대형 출마선에 그 친윤 의원들이 대거 몰려갔다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아닌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국민의힘은 친윤 이 주류가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이 당원 투표가 50%니까 여전히 김문수 후보한테 많이 갈 것 같았는데 사법적 문제가 부각되니까 탄핵 프레임과 사법 프레임이 같이 갈 수 있다면 그건 양당이 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그래도 가능한 한동훈 후보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당원들도. 국민의힘 당원들이라고 전략적 선택 전혀 안 하겠어요. 어차피 질 것 같으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기득권 생각할 텐데 당내 기득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온다면 한동훈 후보로의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는 그런 점에서 이 추세가 좀 바뀌지 않을까. 물론 기존에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오늘 뭐 자 결정이 돼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몇 시간 후 일입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이 질문도 간략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조 권한대행 체제 대대대행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 일단은 국무회의 성립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성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 견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면 민주당이 이 부분에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느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법들을 지금 통과시켜서 넘겼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재명 재판 중지법 같은 거. 저는요 세계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인 설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법은요 보편적이고 타당한 그 법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있지만 이렇게 어떤 상황에 특수한 한 사람을 위한 법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좀 OECD 선진국답지 전혀 않다. 외신들이 지금 한국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표현에 따르면 대법원 전압 선고로 인해서 업엔디드 됐다고 했어요. 업엔디드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뒤집혔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집혔다면 앞에 있던 사람이 난처해졌다는 뜻이겠죠. 이재명 후보를 말하는 거예요. 외신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넘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이 대대대행한테 와 있잖아요. 그런데 대대대행이 할 거예요. 이주호 대대대행이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 잘못하다간 대대대행까지 나올 판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정족수 논란에서 안 되면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민주당은 보고 이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11명의 국무위원이 할 수 있다는 물론 그것도 그쪽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 대행이 한 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1명이 정족수를 채운다는 부분까지 공격하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정족수 논란이 나오는데 일단 박 평론가님께서는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도 뭐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전부 이건 절차적 문제들이잖아요. 지금 뭐 저기 이재명 후보가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여기 국무회의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게 지금 보세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다가 탄핵됐다가 다시 국무총리가 복귀했어요. 헌재에서 기각돼서 그러다가 지금 다시 국무총리가 이제 물러나니까 또 최상목 대행이 대대행이 됐어요. 대대대행이 됐어요. 또 탄핵을 했습니다. 탄핵하기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대대대행이죠. 네네. 최상목 대행은 대대행인 것이고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고 아무튼 근데 이 민주당이 말이죠. 이게 당일날 저녁 때 이거 탄핵 소추한 거 아니겠어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대대행에 대해서 조금 이 판결 당일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원래 이제 하려다가 3월달에 이게 보류됐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민주당이다 뭐 국민의힘을 다 떠나서 지금 그래도 최상목 전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점이 있죠. 민주당 관점에서도 그렇고 비판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 신인도 같은 게 대외 신인도가 물론 6월 3일이면 대통령이 결정되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만 한 달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 이런 게 워낙 강하고 안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교육부총리가 뭘 하겠어요. 아무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걸 하더라도 민주당이 조금 이거는 좀 자제했었으면 어떤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이제 그 당시에 3월달에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보류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보류하면 안 된다. 이 강경으로 가자. 그래서 아마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자. 이런 판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선거 전략상 그랬던 것 같은데 선거 전략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경제부총리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연 중도층엔 표심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네.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윙보터라는 분들 이분들에게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각자의 입장에서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아주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 말이 맞아요. 그냥 국민 보고 가겠다.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당당하게. 과도하게 사법적인 문제를 의식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이 요동치는 요즘인데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